어머님, 저 갈 곳이 없어요. 그 목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희미하게 흘러나왔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공짜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대박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사연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던 현관벨이었습니다. 하다못해 택배 기사님도 이 시간엔 잘 오지 않는 나른하고 적막하기까지 한 오후 2시였죠. 남편은 병원에 가고 저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던 참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그 무료함 속에서 유일하게 저를 위로해 주던 것은 거실 한편에 놓인 낡은 라디오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흘러나오는 옛 가요를 들으며 오늘 저녁은 또 뭘 해먹나 하는 시답잖은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 평화를 깨뜨린 것은 바로 그 벨소리였습니다. 처음엔 잘못 들었으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집요하게 다시 울리는 벨소리에 저는 마지못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누구일까? 이 시간에 저를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 혹시 아랫집에서 또 물이 새나 아니면 웬 잡상인이라도 찾아온 건가 싶어 다소 귀찮은 마음으로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낯설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것 같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사나흘은 감지 못한 듯 기름지고 헝클어져 있었고 분명 비싼 돈을 주고 샀을 코트는 여기저기 구겨진 채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얼굴을 위태롭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눈가는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퉁퉁 부어 있었고 화장기 하나 없는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기까지 했습니다. 제 며느리, 아니 아들의 아내인 최유나였습니다. 3년 전 결혼식장에서 화사하게 웃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집 초인종을 누른 것은 결혼 후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쿵쾅거리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무슨 일이지? 대체 무슨 일이기에 저런 몰골로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이 집 문을 두드리는 걸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어주어야 할까? 아니, 어쩌면 저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지난 세월의 상처가 다시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화면 속에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결국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묵직한 철문이 열리고 차가운 복도 공기와 함께 낯선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며느리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인터폰 너머로 들었던 그 말을 이번에는 갈라진 목소리로 다시 한번 내뱉었습니다. 어머님, 저 갈 곳이 없어요. 그 한마디에 지난 3년간 억눌러왔던 제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듯 했습니다. 분노, 원망, 서러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차가운 냉정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분당에 살고 있는 올해 68된 박영숙입니다. 평생을 자수성가한 남편 뒷바라지하며 외아들 하나 반듯하게 키워낸 것을 유일한 자랑이자 삶의 낙으로 여기며 살아온 평범한 여자입니다. 제 아들 김진우는 38, 그리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그 아이, 며느리 최유나는 36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3년간 제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며느리에게 철저히 남 취급을 받으며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던 제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 아이는 처음부터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댁이라는 존재 자체를 자신의 인생에서 철저히 분리해낸 사람이었죠. 그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결혼하고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저는 제가 그들에게 완벽한 타인, 아니, 타인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었음을 직감해야 했습니다. 명절에도, 제 생일에도, 심지어 어버이날에도 그 아이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이라도 할라치면 아들 녀석은 엄마 유나가 불편해하니까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살게 놔둬 라는 말로 제 입을 막아버렸죠. 마치 제가 그들의 행복한 삶에 끼어든 불청객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수년간을 저는 제 집 거실에 앉아 죽은 듯이 지냈습니다. 아들에게서 오는 연락만을 목 빠지게 기다렸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 쪽을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일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문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렇게 저를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했던 그 아이가 지금 제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진 처참한 모습으로 서서 갈 곳이 없다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워진 손을 애써 감추며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시선을 피하며 그저 고개만 푹 숙인 채 어깨를 덜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신발장으로 몸을 비켜주었습니다. 들어오라는 말 대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구겨진 코트 자락을 여미며 조심스럽게 마치 남의 집에 처음 발을 들이는 사람처럼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며 제가 직접 골라준 가구들과 가전제품들, 그 아이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낯설다는 듯 두리번거리다. 이내 거실 한복판에 우두커니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물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하고 무릎이 마룻바닥에 닿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무겁게 갈랐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드디어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에 어떤 감흥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더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으라는 말도 물 한 잔 마시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시선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 흐느끼는 며느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3년 전 상견례 자리에서 시댁은 남이에요. 요즘은 다 그래요. 라며 당당하게 말하던 그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당당함은 어디로 가고 이제 와서 이 집 문을 두드린 걸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를 남이라고 불렀던 그 입으로 이제는 어머님을 부르며 용서를 비는 걸까요? 저는 그저 그 이유가 궁금할 뿐이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며느리 최윤아는 마룻바닥에 이마를 댈 듯 고개를 숙인 채 띄엄띄엄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울음에 잔뜩 젖어 뭉개져 있었지만 그 내용은 제 귀에 칼날처럼 날카롭게 박혀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친정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며칠 전부터 연락이 잘 닿지 않던 사돈댁에 무슨 일이 생겼음을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완전히 망했다는 표현은 생각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는 손등으로 쉴 새 없이 눈물을 닦아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돈어른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사기를 당했고 빚쟁이들이 집까지 들이닥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압류 딱지. 그런 게 순식간에 붙었어요. 어머님이 해주신 혼수도 하나도 못 챙기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결코 안타까움이나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지극히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흐느꼈습니다. 저희 살던 전셋집까지 전부 정리하게 됐어요.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그래서
어머님 찾아온 거예요. 지금은 며칠째 진우 씨랑 모텔에서 지내고 있어요. 이젠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제발 저희 좀 받아주세요. 갈 곳이 없다. 받아달라. 그 두 마디가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마치 오래된 필름이 돌아가듯 3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섬광처럼 떠올랐습니다. 3년 전, 아직 봄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주말 오후, 저희 가족과 사돈댁이 정식으로 만나는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강남의 값비싼 한정식집, 모두가 어색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덕담을 나누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며느리가 될 아이 최윤아는 유독 당당하고 침착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그 모습이 참 야무지고 똑 부러져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더니 저와 제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좀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 말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요즘은요, 시댁은 남이에요. 부모님도 며느리한테 너무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게 서로 편해요.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사돈댁 부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제 남편 김철중은 표정 없이 굳은 얼굴로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제 아들 김진우는 그저 아, 윤아가 원래 좀 이라며 말끝을 흐릴 뿐이었죠.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욕감보다는 당혹감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아들이 좋다고 선택한 아이 앞에서 이 결혼을 망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우리 며느님, 참 솔직하기도 하네.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 다 존중해야지. 우리도 늙은이들처럼 굴 생각 없어요. 그렇게 저는 제 마음을 억지로 누르며 그 상황을 황급히 수습했습니다. 시댁은 남, 그날 이후 그 단어는 제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박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 말을 결혼 생활 내내 철저하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런 며느리였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남이라며 선을 긋던 그 아이가 이제 와서 이 남의 집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3년 전 한정식집에서의 당당한 모습과 지금 제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초라한 모습이 겹쳐지며 기이한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슬픔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막다른 길에 몰린 자의 절박한 생존 본능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텅 빈 시선으로 한참 동안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렇게까지 낮게 깔릴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 사정은 알겠다. 제 말에 며느리가 울음을 멈추고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퉁퉁 부은 눈에 신락 같은 희망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아들 진우는 어디 있니? 제 질문에 며느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진우 씨는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끝까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밖에서 기다려. 아들 녀석은, 제 아들이라는 놈은 이 상황에 아내만 앞장세워 사지로 밀어넣고 자기는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인가. 며느리에 대한 냉정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제 아들 김진우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라고? 내 아들이 지금 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제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던 그 순간보다 제 아들 녀석이 이 상황에 처가 망한 아내 뒤에 숨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저를 더 참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들은 어릴 적부터 단 한 번도 제게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는 유순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유순함이 언젠가 저런 식으로 우유부단함과 책임 회피가 되어 제 뒤통수를 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3년 전의 그날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날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의 그 당당했던, 아니 오만하기 짝이 없었던 그 얼굴이 말입니다. 그날은 강남의 가장 비싸다는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저희 부부와 사돈댁,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될 아이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상견례 자리였죠. 방 안에는 어색하지만 기분 좋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와 제 남편은 이 결혼을 위해 무엇이든 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모아 이룬 재산, 하나뿐인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런 욕심도 없었으니까요. 남편 김철중은 과묵한 사람인지라 그저 말없이 차만 마시고 있었지만 저라도 분위기를 띄워야겠다 싶어 사돈댁에게 농담도 건네고 며느리들 아이에게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며느님은 어쩜 이렇게 인상도 곱고 차분하세요. 우리 진우가 복이 많네요. 제 칭찬에 며느리는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웃음은 감사가 아니라 조소에 가까웠습니다. 한창 음식들이 나오고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무렵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젓가락을 조용히 내려놓더니 저와 제 남편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좀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 말에 순간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습니다. 사돈댁 부부는 당황한 듯 서로 눈치만 살폈고 아들 녀석은 아 유나가 갑자기 왜 그래 라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해서도 각자 부모님께는 각자 알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며느리 도리 같은 거 너무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걸 지금 이 자리에서 사돈댁 어른들까지 다 있는 앞에서 할 소리인가.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며느리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요즘은요, 시댁은 남이에요. 부모님도 며느리한테 너무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게 서로 편해요. 남이라는 단어가 제 귓속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노보다 이 결혼이 깨질까봐 두려운 아들의 표정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 애비는 찻잔만 만지작거렸고 사돈 안사돈은 아이고 얘가 무슨 말을 이라며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모든 굴욕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저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하하, 우리 며느님 성격이 아주 시원시원하네.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 우리가 다 이해해야지. 우리도 구식으로 살 생각 없어요. 편하게 생각해요. 제 말에 며느리는 그제야 만족한 듯 다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날 상견례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이 아주 당돌한 건지 아니면 경우를 모르는 건지 기분 나빴겠소, 당신. 저는 그저 요즘 애들 다 저렇다잖아요.
진우가 좋다니까 어쩌겠어요. 라며 남편을 위로하는 척 사실은 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명백한 경고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의 그 모욕적인 발언, 시댁은 남이다. 그 말은 두고두고 제 가슴에 상처로 남았지만 저는 애써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김진우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라면 시어머니인 제가 조금 손해보고 감정을 사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김철중도 이미 엎질러진 물, 아들 녀석 표정 보니 저 아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던데 당신이 고생 좀 해. 라며 체념하듯 말했죠. 저는 그렇게 제 마음을 다잡고 그 아이 최윤아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 요즘 애들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니 말만 저렇게 하고 속은 다를 수도 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며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 취급을 받으면서도 시어머니로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 진심이 언젠가 그 아이의 차가운 마음도 녹일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는 아들 내외가 편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살고 있는 분당의 이 아파트 바로 옆동에 30평대 아파트 전세금을 전액 지원해 주었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대출 이자 갚느라 고생할까봐 시작부터 빚 없이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우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인데 차가 너무 낡으면 안 되지. 남편은 아들 명의로 새 외제차를 뽑아주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될 아이를 백화점으로 불러 최고급 예물 세트와 명품 가방, 그리고 평소 입고 싶어 했던 비싼 코트까지 망설임 없이 결제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 과해요. 그 아이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은 이미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는 그 모습을 보며 그래도 선물을 받으니 좋아하는구나 싶어 안심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정말 내 딸이 생긴 것 같아서 내가 좋아서 해주는 거야.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혼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요즘 유행한다는 최신 가전제품들로 전부 채워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모든 것들을 받으면서도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라는 건조한 인사뿐이었죠. 그리고 결혼식은 무탈하게 치러졌고 아이들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빈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정말 아들이 가정을 꾸렸구나. 행복하게 잘 살겠지. 저는 그 아이들이 여행지에서 어머님, 저희 잘 도착했어요. 라는 연락이라도 한 통 해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록 전화는커녕 카톡 메시지 하나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에 제가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참 가고 나서야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왜? 이틀. 잘 도착했나 궁금해서. 며느님은 옆에 있니? 제 말에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나며 황급히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들 녀석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제 전화를 받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아니, 아들이 제 전화를 받는 것조차 싫어했을지도 모르죠. 시댁은 남이라던 그 말이 그저 상견례 자리에서 해본 말이 아니었음을, 그 아이의 진심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며느리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바로 옆동에 살았지만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이 집에 먼저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저녁이나 같이 먹자,
고 연락하면 아, 어머님, 저희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나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바쁜가 보다, 신혼이라 둘이 있고 싶나 보다 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언제나 저희 부부와의 약속보다 우선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해준 수많은 것들을, 그 집, 그 차, 그 명품 가방들을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누리면서도 정작 그것을 해준 시어머니에게는 마음 한 자락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당연함, 그것이 3년 내내 그 아이가 저를 대한 유일한 태도였습니다. 그 아이, 최윤아는 시댁은 남매이라는 자신의 신조를 결혼 생활 내내 단 하루도 어기지 않고 실천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의 연락 두절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결혼 후 처음 맞는 명절에는 아들 녀석 손이라도 잡고 이 집에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바로 옆 동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오랜만에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도 재우고 잡채도 볶으며 아침부터 부산을 떨었습니다. 남편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는지 그래도 명절인데 얼굴은 보겠지 라며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녁시간이 다 되도록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밥은 먹었니? 저녁이라도 같이 먹어야지. 제 말에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이미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깜빡했네. 우리 그냥 올해는 각자 보내기로 했어. 유나가 아무래도 처음이라 좀 불편해해서 장인, 장모님도 뵙고 해야 하니까 그 말이었습니다. 각자 보내자고요. 시댁이 바로 옆동인데 명절 당일에 얼굴 한번 비추는 것이 그렇게 불편한 일이었을까요? 저는 끓어오르는 서운함을 꾹 누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얼굴이라도 잠깐 비추지 그랬니? 엄마가 너 좋아하는 갈비 재워놨는데, 아, 미안. 나중에 먹을게. 아무튼, 엄마, 우리 앞으로 명절이나 기념일, 이런 거 너무 챙기지 말자. 서로 부담스럽잖아. 유나도 그걸 원하고 전화가 끊기고 저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여보, 그만합시다. 저녁이나 차려요.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아들을 위해 차린 명절 음식을 단둘이서 말없이 꾸역꾸역 삼켜야 했습니다. 그 뒤로 어버이날에도 제 생일에도 심지어 아들 녀석 생일에도 그 아이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겨우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그 흔한 이모티콘 하나, 며느리의 이름 한 줄 덧붙여 있지 않은 텅 빈 인사였습니다. 저는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저는 여전히 며느리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 아직 어색해서 그런 걸 거야. 내가 먼저 다가가면, 내 진심을 보여주면 언젠간 마음을 열겠지. 저는 며칠을 꼬박 알아놓은 뒤 다시 기운을 차리고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밑반찬을 몇 가지 만들었습니다. 장조림, 멸치볶음, 그리고 제가 자신있게 담그는 겉절이까지 정성껏 반찬통에 담아 아들 녀석 퇴근 시간에 맞춰 옆 동 현관문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걸 받고 그래도 고맙다는 문자 한 줄은 보내겠지.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지나도 며느리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들 녀석에게 반찬은 입에 맞더냐 하고 슬쩍 물어봐도 맛있었어 엄마 라며 얼버무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뒤 볼 일이 있어 아파트 단지를 나섰다가 정말
믿고 싶지 않은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는 동, 그 아파트 1층 현관 로비 구석에 놓인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옆이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 가져다 준 그 익숙한 반찬 통들이 뚜껑이 열린 채 그대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만든 장조림은 굳어 있었고 겉절이는 이미 쉬어버린 듯 물이 흥건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먹지 않을 거면 차라리 돌려보내지. 어떻게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맛도 보지 않고 이 차가운 바닥에 내다 버릴 수가 있을까?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아이는 처음부터 나를, 내 진심을 받아들일 마음이 아예 없었구나.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그 아이에게는 그저 귀찮고 부담스러운 시댁의 간섭일 뿐이었구나. 저는 그 반찬통들을 차마 수거하지도 못하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그날 아들 녀석을 낳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 헌신이, 내 진심이 음식물 쓰레기처럼 버려졌다는 그 사실이 저를 너무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제가 버려진 반찬통을 발견하고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고 난 뒤였습니다.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며느리, 그 아이는 어차피 저를 남이라고 생각하니 기대조차 할 수 없다고 쳐도 내 아들은, 제 아들 진우는 아니어야 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직접 키운 아들입니다. 그 아이만큼은 제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아니, 적어도 제 말을 들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다가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잠깐 엄마 좀 볼 수 있겠니? 너희 집 앞 벤치로 잠깐만 나와. 아들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차마 전화로 그 참담한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잠옷 바람에 슬리퍼를 끌고 터덜터덜 걸어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제법 쌀쌀했지만 저는 그 추위도 느낄 새가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을, 반찬통이 버려져 있던 그 광경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그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아니 진우야, 어떻게 사람이. 저는 아들 앞에서 또다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라면 뭐라고? 유나가 그랬다고? 엄마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이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제 편을 들어주며 함께 분노해 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제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땅바닥만 내려다보며 한숨을 푹 쉬더니 자증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좀 보내지 말라고 했잖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아니, 유나가, 걔가 원래 그런 거? 좀 깔끔 떨고 남이 해준 음식 잘 안 먹어. 엄마가 자꾸 그러니까. 걔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저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스트레스. 내가 내 아들 며느리 먹으라고 반찬에다 준 게 스트레스라고. 진우야, 너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엄마가 너 먹으라고 밤새 만든 걸, 그걸 쓰레기통 옆에 버린 게 그게 잘한 짓이야? 제 울분 섞인 목소리에 아들 녀석은 오히려 저를 원망스럽다는 듯이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냥 우리 좀 그냥 살게 놔두면 안 돼? 그 말이었습니다. 그토록 며느리 입에서가 아닌 제 아들 입에서 들을까봐 두려워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자꾸 그렇게 우리 생활에 간섭하려고 하니까 유나도 지쳐서 그러는 거 아냐? 걔가 엄마 불편해한다고 제발 앞으로는 아무것도 보내지 마. 전화도 꼭 필요한 일 아니면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쌀쌀한 밤바람이 뼈를 애는 듯 스며들었습니다. 제 앞에는 제가 40년 가까이 애지중지 키워온 아들이 아니라 최유나의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저를 완벽한 남미이자 불편한 존재로 규정짓는 또 한 명의 타인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나 들어간다, 춥다 라는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 현관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아주 한참을 돌처럼 굳어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에게도 버림받은 것이었습니다. 시댁은 남이라던 며느리의 그 말이 어느새 제 아들에게도 똑같은 신조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문을, 아니, 제 인생의 문을 그 아이들을 향해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집 거실에서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그들의 삶 밖에서 완벽한 구경꾼이, 아니, 없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시간이 마치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추 거실에는 며느리의 억눌린 흐느낌과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들 녀석에 대한 제 머릿속의 분노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3년 전 아들 녀석이 제게 엄마 그냥 우리 좀 살게 놔둬라고 쏘아붙이고 돌아서던 그 서늘했던 밤의 기억에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모든 조각이 이제야 완벽하게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상견례에서 시댁은 남이라던 며느리, 그 며느리 말에 동조해 제 가슴에 대못을 박던 아들, 그 두 사람이 이제는 한 팀이 되어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남이라고 불렀던 제 집 문을 두드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소파에 앉아 있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움직임에 며느리가, 최유나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퉁퉁 부은 눈에는 저를 문 밖으로 내쫓지는 않을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 아니 계산된 기대감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시어머니로 본 것이 아니라 마지막 동아줄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며느리에게로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바로 눈앞에 그림자처럼 우뚝 멈춰 섰습니다. 일어나. 제 목소리는 제 자신이 듣기에도 낯설 만큼 차갑고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님. 며느리는 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당황하며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일어나 라고 했다. 나는 무릎 꿇고 비는 사람한테 자선 베푸는 취미 없어. 제 말에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고개는 푹 숙인 채 두 손을 배 앞에 모으고 제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가증스럽던지 저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을 애써 눌렀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너 3년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제 질문에 며느리의 어깨가 흠칫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네,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 부부 그리고 너희 부모님까지 다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입으로 똑똑히 말했잖니. 저는 그날의 굴욕을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시댁은 남이라고 며느리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고 그게 서로 편한 거라고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그때는 그때는 네가 그렇게 말해도 될 만큼 당당했고 지금은 네가 아쉬우니 그 말이 틀렸다는 거니. 저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며느리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려다 소파에 막혀 더 이상 물러서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네가 참 대단한 아이라고 생각했어. 어떻게 시부모 될 사람들 면전에다 대고 그렇게 모진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너는 그 말을 3년 내내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켰지. 저는 명절날 버려졌던 그 반찬통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내 아들 먹이겠다고 정성껏 만들어다 준 반찬을 넌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내다 버렸더구나. 그것도 남이 주는 귀찮은 동정이라고 생각했겠지. 안 그러니? 제 말에 며느리는 아니에요. 어머님 그건 이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날 내 아들 녀석은 그게 네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라고 나를 타박하더구나. 며느리는 이제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쪽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지금 내 남편, 내 아들은 저 문 밖에서 네가 이 남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설득하고 돈이든 잠자리든 얻어내는지 기다리고 있겠지. 어머님, 제발, 진우 씨는 그 입 닥쳐. 저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며느리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똑똑히 들어. 나는 네가 3년 전에 정한 그 규칙을 아주 충실하게 따르기로 했어. 며느리의 눈동자가 절망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은 남이다. 그러니 이 집도 네 집이 아니야. 나는 네 집에 모르는 사람 들일 생각 추호도 없다. 어머님, 며느리가 제게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남한테 그렇게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야. 돌아가. 그리고 다시는 이 집 초인종 누르지 마. 저는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 도어락을 해제했습니다. 찰칵 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내 남편 기다리겠다. 어서 그 남의 집에서 나가. 제가 현관문을 열어 젖히자 차가운 복도의 공기가 거실 안으로 거칠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최윤아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퉁퉁 부은 눈에서 아까는 보이지 않던 당혹감과 수치심 그리고 희미한 분노마저 읽히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는 제가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설마 시어머니인데 아들까지 공경에 처했다는데 문전박대하겠어? 그런 마지막까지 저를 이용하려 했던 계산이 그 표정 위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나는 뻔뻔한 원망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중성에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저는 며느리의 말을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저희 정말 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래서 저는 며느리의 말을 다시 한번 잘랐습니다. 내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어머님, 내가 너한테 집을 해줬고 차를 해줬고 온갖 명품의 혼수까지 내 아들 행복하라고 내 노후자금 털어서 너한테 다 해줬다. 그런데 넌 그걸 받고도 나를 남이라고 불렀어. 저는 한 걸음 현관문 쪽으로 더 다가섰습니다. 며느리는 자기도 모르게 신발장 쪽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집, 그 차, 그 가방들은 남의 것이 아니었더냐?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넌 내가 베푼 모든 것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다 받아 누리면서 정작 네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 아니 사람으로서의 예의는 남이라는 핑계로 철저하게 외면했어. 저는 제 마음속에 3년간 쌓아두었던 응어리를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그게 네가 말하는 현실적인 방식이었니? 필요할 땐 가족 끼고 귀찮을 땐 남이 되는 그 편리한 계산법?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제발 며느리가 다시 울음을 터뜨리며 제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듯이 다가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속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짧아? 아니, 넌 생각이 짧았던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고마움이라고는 모르는 그런 사람. 저는 열린 현관문 밖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차마 문 앞에는 서 있지 못하고 엘리베이터 홀이나 계단 어딘가에 쥐 죽은 듯 숨어 있겠지요. 그때는 네가 가진 게 많아서 시어머니 따위는 네 눈에 보이지도 않았겠지. 하지만 지금은 네가 모든 걸 잃었으니 이제 와서 이 남의 도움이 절실해진 거고. 저는 며느리의 눈을 처음으로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 제 말이 비수처럼 꽂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네가 그동안 나한테 했던 짓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뿐이야. 너는 나를 3년 동안 투명인간 취급했지. 나도 오늘부터 너를 내 인생에 없는 사람 취급할 거다. 제발 어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며느리가 현관문 앞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나가. 저는 마지막으로 명령했습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며느리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 아이는 허망한 표정으로 저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천천히 신발을 구겨 신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짐승처럼 웅크린 등을 보이며 현관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쿵, 저는 그 아이의 등이 복도 모퉁이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며느리를 아니 그 아이를 내 집에서 쫓아내고 현관문을 닫는 순간 온몸의 힘이 쫙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현관문 앞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제멋대로 날뛰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하는 생각과 아니다, 잘한 짓이다, 3년간 당한 서름을 이제야 갚아준 것이다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쉴 새 없이 뒤엉켰습니다. 거실은 며느리가 오기 전보다 더 깊은 정막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그 정막 속에서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0분, 아니 30분은 넘게 지난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일어나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이 요란한 벨소리를 울리며 바닥에서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애써 고개를 숙여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 위에는 제가 3년 내내 그토록 기다렸지만 동시에 가장 두려워했던 그 이름, 내 아들 세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그래,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쫓겨난 그 녀석이 어떤 낯짝으로 제게 전화를 걸었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도 한참 동안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 녀석의 거친 숨소리만이 쌕쌕거리며 제 귓전을 때렸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아들 녀석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가 알던 유순한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찬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지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대답 좀 해봐,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 너무하다는 말에 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해? 제가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지금 네가 나한테 할 소리가 그거니? 그럼 뭐라고 해? 지금 유나 밖에서 얼어 죽게 생겼어. 걔가 엄마한테 무릎까지 꿇고 빌었다며.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내쫓을 수가 있어. 아들의 고함 소리에 제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사람?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래, 걔는 사람이지. 그럼 나는? 이 엄마는 사람이 아니었니? 엄마, 너 3년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벌써 잊었어? 엄마, 불편하니까 전화도 하지 말고 반찬 같은 것도 보내지 말라고. 우리 그냥 살게 놔두라고 했던 놈이 바로 너야. 저는 자리에 주저앉은 채로 핸드폰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내 아내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기니까 이제 와서 내가 네 엄마야?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엄마, 그건 그때 일이고 그때 일? 아니,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그게 어떻게 그때 일이니? 저는 울분이 터져 가슴을 쳤습니다. 너, 이 불효자식아, 넌 지금 네 아내가 무릎 꿇은 것만 생각나고 이 엄마가 네 며느리 눈치 보면서 3년 동안 피눈물 흘린 건 생각 안 나?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넌 오늘 여기 왜 왔어? 네 아내 뒤에 숨어서 문 밖에서 기다릴 때는 무슨 심정이었니? 이 엄마가 불쌍한 네 아내 눈물에 마음 약해져서 그래 어서 들어와라 할 줄 알았어. 그래서 또 이 엄마 등골 빼먹으면서 네 아내랑 편하게 살고 싶었어. 제 모진 말에 아들 녀석이 드디어 울음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우리 진짜 갈 데가 없어서 그래. 엄마가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도와주면 안 돼? 유나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반성이라는 단어가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반성? 늦었어. 진우야, 너무 늦었어. 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듯 말했습니다. 너는 네 아내 편만 들었지. 단 한 번이라도 이 엄마 편 들어준 적 있니? 너한테 나는 이미 엄마가 아니라 유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 엄마, 그러니까 그만 끊어. 너희 부부가 선택한 남답게 너희 두 사람 힘으로 알아서 살아. 다시는 나 찾지 마. 저는 아들의 절규를 뒤로 한 채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들과의 처절했던 통화가 끊기고 저는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은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고 거실은 다시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가 너무 싫다는 아들의 마지막 절규가 제 귓가에 독처럼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김철중이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제 모습을 보고 남편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팔을 부축해 일으켜 소파에 앉혔고 따뜻한 물 한 잔을 제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아들 없는 사람 됐나 봐. 남편은 그저 제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집안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들에게서도 며느리에게서도 당연하게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모텔을 전전하다가 결국 찜질방으로 갔는지 아니면 그마저도 모텔 길거리로 나앉았는지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니,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동정하는 순간 3년간 제가 당했던 모든 모욕과 상처가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라디오 소리를 더 크게 켜고 억지로 밥을 입에 밀어 넣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내가 그러던 그날 오후였습니다. 남편은 마침 동창 모임에 가고 저 혼자 거실에서 밀린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그 지긋지긋한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또 손이 떨려 인터폰을 확인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벨소리는 집요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래,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무슨 말을 하든 이번에야말로 완전히 끊어내자. 저는 굳게 마음을 먹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며칠 전보다 훨씬 더 망가진 모습의 며느리 최윤아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 밑은 수처럼 검게 타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말할 기운도 없다는 듯이 그 자리에 스르르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들고 온 낡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저희가 살던 집 계약 해지하고 남은 돈 일부예요.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거라도 먼저 갚고 싶었어요. 예전에 어머님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저는 그 봉투를 차갑게 내려다 보았습니다. 돈. 지금 이 상황에 고작 이 돈 몇 푼으로 제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걸까요? 이제 와서 갚는다고 그걸로 내가 3년간 받은 상처가 전부 사라질 것 같니? 제 냉정한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제 마지막 성의예요. 성의예요. 그러더니 며느리는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가장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 가졌어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 임신, 뭐라고, 임신, 탈주, 네요. 그런데 제가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의사 선생님이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며느리는 울먹이며 제 다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모텔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뱃속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대요. 어머님, 제발, 제발, 달만이라도
여기서 지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어머님, 손주, 잖아요. 쉬. 그 단어가 제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저는 순간 흔들렸습니다. 뱃속에 아이까지 가졌는데 이대로 내쫓는 것은 너무 매정한 짓일까. 하지만 그 생각은 아주 잠시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그 눈빛에서 아이씨를 걱정하는 어미의 마음이 아니라 아이씨를 마지막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절박한 계산을 읽었습니다. 저는 제 다리를 붙잡으려는 며느리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너.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목소리까지 떨려 나왔습니다. 너. 지금 내 뱃속에 그 아이까지 팔아서 이 집에 들어오려는 거니?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아이를 위해서. 닥쳐. 저는 그 아이가 내민 돈 봉투를 집어들어 며느리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더러운 돈 치워. 네가 나를 뭘로 보고 이딴 돈 쪼가리로 내 마음을 사려고 해. 어머님, 그 아이가 불쌍하지도 않니? 태어나기도 전에 너는 그 아이를 네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어. 네가 정말 엄마라면 이럴 수 없어. 저는 며느리를 경멸하듯 노려보았습니다. 넌 3년 전에도 내 아들을 방패막이 삼아 나를 무시했고 이제는 네 뱃속의 아이까지 방패로 삼아 나를 이용하려 하고 있어.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돌아가. 그리고 다시는 내 손주 팔아서 동정심 유발할 생각하지 마. 너한테는 내 손주를 낳을 자격도 없어. 당장 이 집에서 꺼져. 당장 이 집에서 꺼져. 현관문이 쿵 하고 닫히는 순간 저는 마치 제 심장의 마지막 밸브를 잠가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바닥에 내동댕이 쳤던 그 누런 돈 봉투가 열린 문틈으로 들어온 바람에 팔랑거리다 차가운 현관 바닥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그 돈 봉투를 그리고 그 너머에 굳게 닫힌 문을 아무런 표정 없이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고 가슴이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는 텅 빈 감각만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3년간 저를 짓눌러왔던 지긋지긋한 희망, 혹시나 하는 미련, 그 모든 감정의 찌꺼기들이 방금 닫힌 저 문 밖으로 영원히 쓸려 나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돈 봉투를 줍지 않았습니다. 그 더러운 돈에 손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돌아서서 거실로 향했습니다. 소파에 앉자마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핸드폰이 다시 광기 어린 듯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었습니다. 뱃속에 아이까지 내세웠는데도 거절당했다는 사실에 며느리가, 아니, 그 아이가 제 아들에게 어떤 식으로 제 욕을 하고 있을지 불보듯 뻔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끊어지고 잠시 후 또다시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집요하게 울리던 전화가 잠잠해지더니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 알림이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감각한 손길로 핸드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 가득 제 아들이 보낸 절규와도 같은 문자 메시지들이 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아이까지 임신했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 정말 사람이 아니야. 당신 내 엄마 아니야. 유나, 지금 쓰러졌어. 애가 잘못되면 다 엄마 탓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심장에 조금도 상처를 내지 못한 텅 빈 한마디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어는 그 문자를 가만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엄마. 어는 너무 싫다.
3년 전 버려진 반찬통 앞에서 엄마, 그냥 우리 살게 놔둬라고 말하던 아들의 모습 위로 오늘의 이 절규가 겹쳐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할 만큼 잔잔했습니다. 저는 그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익숙하지만 이제는 낯설어진 그 이름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그리고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번호로 오는 전화와 메시지를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그 안내 문구가 마치 제 남은 인생에 내려진 축복의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김철중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현관 바닥에 널브러진 돈 봉투와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저를 번갈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제 곁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소? 남편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찬아, 방금 아들 잃었어. 제 말에 남편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아들을 잃은 게 아니야. 그냥 제자리로 돌아온 거지. 남편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당신 혼자 애쓰는 거 보면서 나도 속이 썩어 문드러졌어. 잘했어. 여보, 정말 잘 참았고 잘 끊어냈어. 이제 우리 둘만 생각합시다. 남편의 그 한마디에 저는 그제야 굳어있던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내 곁에는 이 사람이 있었지. 저는 남편의 어깨에 조용히 기댔습니다. 상실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가족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에 갇혀 스스로를 잃어버렸던 3년. 그 지옥 같던 시간이 비로소 오늘 끝이 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아니 그 두 사람을 완벽하게 밀어낸 후 제 삶에는 낯선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허전함에 몸부림쳤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핸드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차단 목록에 들어가 혹시나 새로운 메시지가 와 있지는 않은지,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싶은 그 헛된 미련을 버리는 데는 꼬박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묵묵히 지켜봐 주었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멍하니 창밖을 볼 때면 말없이 다가와 어깨를 주물러 주었고, 밥을 넘기지 못할 때면 억지로라도 죽을 끓여 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계절이 지났습니다. 저는 어느 날 아침 문득 베란다에 내놓았던 화분에서 새싹이 돋아난 것을 보았습니다. 3년 전 며느리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참 아꼈던 난초였습니다. 그동안 돌보지 않아 다 죽어가던 그 화분에서 가느다랗지만 힘차게 싹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생명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도 다시 살아야겠다. 저는 그날부로 저를 다시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만 쌓여가던 라디오를 켜고 제가 좋아하던 옛 노래를 크게 틀었습니다. 남편과 둘이서 밥을 차려 먹더라도 가장 예쁜 그릇에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쓰던 방, 아니 그들이 언젠가 오기를 바라며 비워두었던 그 방의 짐을 모두 치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저만의 서재로 만들었습니다. 읽고 싶었던 책을 사고 배우고 싶었던 그림 도구를 들여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박영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과 함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서재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습니다. 며느리에게 상처받았던 그 마음, 아들에게 배신당했던 그 절망감은 이제 희미한 흉터로만 남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그 뱃속의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는지,
문득문득 궁금해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애써 그 궁금증을 외면합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제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때로 관계에서 떠나와야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짜 나를 위한 삶이 시작됩니다. 저는 제가 내렸던 그 마지막 결단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3년간 저를 남 취급했던 그들에게 저 역시 남이 되어준 것은 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 덕분에 저는 제 남은 인생을 온전히 저와 제 남편을 위해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어쩌면 제 선택이 너무 매정하다고 어미로서 모질다고 손가락질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제 자신을 더 이상 버려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조용히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제게 큰 위로가 될